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20대 대통령에 선출되면서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네, 새 정부 출범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 중 하나가 대북 정책, 외교 안보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그동안 대화와 상황 관리를 중시해온 문재인 정부와 달리 한미 군사동맹에 기반한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북 정책을 강조해왔죠. 한반도 정세도 빠르게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당장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정찰 위성을 명분 삼아 동창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장을 찾았고 미국은 추가 제재를 포함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향후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될지부터 전망해 봅니다. 오상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첫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동시에 대화를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입니다. 윤 당선인은 한미 동맹을 거듭 강조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도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당선자가 확정되던 시간 김성은 동지께서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재 지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해 대규모 정찰위성 배치 계획을 밝힌 데 이어 다음 날은 한 발 더 나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장인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을 찾아 로켓 발사장을 개건, 확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형 운반 로켓들을 발사할 수 있게 발사장 구역과 로켓 총조립 및 연동 시험 시설, 위성 연동 시험 시설들을 개건 확장하며 명목은 정찰 위성 발사지만 북한이 그동안 여러 차례 경고해온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계획을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서 확인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금 쏘겠다는 거예요. 반은 협박이고 반은 자기들 목적이겠다. 발사한다면 시점은 4월 15일 김일성 110회 생일쯤 또는 4월로 알려진 한미연합훈련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최근 두 차례 정찰위성 성능 시험이 사실은 ICBM 실험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는 2020년에 열병식 당시 공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사거리를 줄여 위성 발사체로 가장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전형적인 ICBM의 속도와 탄도 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000km면 미국의 서부 해안 내륙까지 포함해서 거기가 다 이제 사정권 안에 드는 것이고 15,000km면 이제 미국 본토 전역을 다 목표화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실제로 위성을 발사한다면 이는 미국이 설정한 최종 금지선, 즉 레드라인을 넘는 높은 수위의 도발이 되는 셈입니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민감한 군사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추가 무기 개발에 반대해야 한다고 밝힌 점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 했던 것이 이른바 이제 영어로 SC,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거의 유사한 상황을 지금 미국이 다시 하고 있는데 미국이 다 알고 면밀히 관찰하고 추적하고 있으니까 그 관찰하고 추적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타격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거의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식의 발사를 하지 말라라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감시도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흔드는 ICBM 카드는 임기 말인 문재인 정부보다는 차기 윤석열 정부 그리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새로 출범한 한국 정부에 대한 메시지로 작동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오히려 그런 그 전환기의 혼란, 전환기의 그런 틈새를 북한이 활용할 가능성도. 미국 역시 정권 교체기에 한국 정부를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압박 전략에 빠르게 편입시키려 시도한다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윤석열 당선인과 통화를 한 것도 한국의 차기 정부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대중국 포위 전략에 참여할 것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5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미국이 이미 오커스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실제로 ICBM을 시험 발사할 경우 한반도 정세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고 다음 수순은 그동안 유예했던 북한의 핵시험 재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륙간 미사일이든 아니면 전술 무기든 간에 소형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폭발 능력에서 소형화된 기술의 폭발 능력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이 먼저 숙이고 들어오지 않는 한 북한의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지율이 하락한 상태였는데 러시아에 대한 강경책으로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이 위협한다고 해서 양보를 하거나 온건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더 줄어들었거든요. 불안정한 정세에 격화된 미중, 미러 갈등이 겹쳐 한반도에서 신냉전이 격화될 우려까지 제기됩니다. 미국을 겨냥한 ICBM 등 고강도 도발 외에 북한이 한반도 내 육상의 군사 분계선이나 바다 위에서 도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2018년 남북이 맺은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고 윤석열 당선인도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경우 군사 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합의에 대한 북한의 성실한 이행 이런 것들은 이제 일종의 원칙적으로 좀 제시하는 수준에서 공개 표명하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북한의 핵에는 확장 억제력, 즉 미국 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한다거나 김정은의 버르장머리, 정신을 들게 한다든가 최악의 경우 선제 타격도 할 수 있다며 초강경 대북 정책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권을 맡게 된 입장에서 강경 일변도의 정책을 밀고 나가기는 어려운 상황. 당선 일성에서 대화를 언급한 것도 한반도 정세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MB 정부 때 대북 정책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는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난 4년 반 불안하게나마 유지되던 북한의 핵 미사일 모라토리엄이 파기 직전에 있고 국제적 수준에서 신냉전이 격화되는 상황. 새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시작도 하기 전 높은 파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오상현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동해안 일대 산불 피해가 확산됐는데요. 북한도 요즘 산불 예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산불 소식도 상세히 전하면서 주의를 당부하는가 하면 다양한 대책도 세웠다고 합니다. 최근 방송된 북한 조선중앙TV 8시 보도입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지금까지 산불 위협을 받지 않았던 지역들에서 그 발생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유엔 환경계획 자료를 인용하며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세계적으로 대규모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대규모 산불의 발생률이 2030년까지 최고 14%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 현황과 피해도 상세히 전하며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최근 잇따른 우리나라 산불 현황을 전했고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도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 등 우리나라의 산불 피해 상황을 상세히 전하며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북한에도 최근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6일엔 황해북도 개풍군 지역에서 산불로 보이는 거대한 연기가 관찰됐고 강원도 화천군 군사분계선 북측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기가 건조한 봄철을 맞으면서 북한도 다양한 방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함경난도에서는 산불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군 차원의 협의회가 열리는 등 북한 각지에서 산불 예방 활동에 나섰고 산불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아침마다 산림 순시험 모임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요즘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 기운이 완연한데요. 지금 농촌은 농사 준비로 한창 분주할 때죠. 네, 북한에서도 봄 농사가 시작됐다는데요. 각지에서 트랙터 출동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만경대구역 농업경영위원회에서는 농사 차비를 예견성 있게 밀고 나가는 동시에 트랙터로 출동식도 의의 있게 조직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른바 뜨락도루 출동식 장면인데요. 북한에선 트랙터를 뜨락도루라 부르는데 저마다 깃발을 매단 트랙터를 중심으로 사람이 서 있고 각종 부속도 길게 놓여 있습니다. 출동식은 본격적인 농사 시작에 앞서 필요한 농기계를 점검하고 각오를 다지는 행사라고 합니다. 올해는 특히 자기 성능을 발휘하는 사업을 아주 중요한 몫으로 보고 부속 보장이든가 여기 필요한 자재들 품목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북한은 10년 안에 식량 문제를 완전 해결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새 농촌 강령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농업 생산에서 기계화 비중을 높이기 위해 최근 트랙터 가동률 보장을 연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본격적인 농사철에 앞서 지력을 키우는데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농장들이 지력을 높이는 것을 사활적인 문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비옥한 토양 위에서만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면서 농토를 비옥하게 만들어라. 생물학적 특성이나 필요 지식을 습득하고 과학 농사 열풍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북한 방송은 각종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당국이 제시한 농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코로나 방역과 대북 제재 등 어려움 속에서 북한에겐 식량난 해결을 위한 농업 진흥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지난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죠.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유엔이 정한 기념일인데요. 네, 북한도 이날을 국제부녀절이라고 부르면서 중요한 날로 기념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별난 주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3.8 국제부녀절을 앞두고 북한 곳곳이 꽃이나 선물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는데요. 시어가 제일 나쁜 꽃은 장미 그리고 카네이션입니다. 국제부녀절을 맞으며 어머니와 아내, 여성들에 대한 사랑과 정을 담아 드리려고 많은 손님들이 우리 꽃매대를 찾고 있습니다. 한 달여 전부터 일찌감치 예고했던 대규모 승마대회도 열렸습니다. 3.8 국제분유절을 맞으며 새로 준비한 기교 동작을 보시겠습니다. 달리는 말에서 거꾸로 매달려 꽃다발 잡기입니다. 여자 기마술이 1200m 계선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부녀절을 축하하는 무도회가 펼쳐졌고 무도회 장들은 여성들에게 보내는 뜨거운 인사와 열렬한 축하가 넘쳐 흘렀습니다. 배구, 탁구 등의 경기를 비롯해서 3인 4각 이어달리기, 독특한 모습의 윷놀이 등 다양한 종목의 여맹원 체육대회도 열렸습니다. 한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현실을 관망하는 관조자 입장을 탈피하라. 나라에 보탬을 주는 일감을 더 많이 찾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부모를 잘 모시고 남편과 자식이 국가와 사회 앞에 지닌 본분을 수행할 수 있게 정성을 다하라고 강조했는데요. 가정 내 돌봄과 사회 참여를 동시에 잘 해내는 이른바 슈퍼우먼이 되라는 주문처럼 들립니다. 노동신문은 자본주의 국가 여성이 겪는 경력 단절과 성차별 등을 거론하며 북한이 여성들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주장과는 달리 북한 여성의 실질적인 지위는 그리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요즘 경색된 남북관계 풀어야 할 현안이 적지 않은데요. 오늘 북한이 궁금해선 달라지고 있는 북한 과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북한에선 최고 지도자 생일에 과자를 선물로 주기도 한다죠. 북한 과자에 담긴 정치적 의미 함께 알아볼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앞에 북한 과자와 사탕들이 가득 있습니다. 이게 다 전영선 교수님 협찬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남북관계가 경색되기 전에 금강산에서 남북 관련 회의가 있었는데 네. 지인한테 좀 부탁을 했습니다. 와. 과자를 좀 사와라 했더니까 있는 대로 다 사와라 이렇게 해서 구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 단둥에 가면 북한 과자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두 번에 걸쳐서 과자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손이 크세요. 남인희 씨는 뭐 익숙한 과자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다 처음 보는 건 아니죠? 네, 그 종합 과자라든가 이런 참깨 과자는 제가 북한에서도 많이 봤던 건데 네. 이 종합 과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고급으로 알려져가지고 좀 돈이 있어야 사 먹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밖에 구경을 해본 적이 없는데 박스밖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눈앞에서 직접 보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네, 여기 과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정말 먹어보고 싶은데요. 눈으로만 먹겠습니다. 보면 좀 우리나라 과자랑 비슷한 모양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바다 과자, 또 뭐 젖사탕 이런 거면 이름만 봐도 북한 과자인 줄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북한에서 이런 과자 먹기 시작한 게 뭐 언제부터인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이런 과자들을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UN 과자라고 해서 학교에서 공급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 과자가 이제 네모난데 그 가운데 이제 WFP라고 썼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저희는 UN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니까 유행 과자다. 그래서 유행되는 과자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건 본격적인 과자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그 유엔 산하에 있는 세계 식량계획기구 WFP가 식량 지원을 할 때 그냥 식량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이라든가 또는 산모에 맞게끔 적절한 영양분을 섞어서 가공된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가루 형태로 가게 돼 있거나 아니면 과자 형태로 가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먹기보다는 이제 물에 불려서 먹거나 함께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유엔 과자라고 하는 걸로 이름이 난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물에 불려서 많이 먹었었어요. 아, 그래요? 맛있더라고요. 그럼. 이 국제기구 지원을 받았던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과자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선물 과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국가 지도자들의 어떤 생일마다 나눠주는 선물 꾸러미가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가가. 그래서 그 선물 받을 날만 엄청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요. 네. 아이들이 선물을 받아 안고 기뻐하는 것을 보며 생일을 세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고. 최고 지도자의 생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기 때문에 인민들에게 당이 어떤 역할이라든가 당이 어떤 사랑을 베푸는 구체적인 징표로서 이제 선물들을 어린이들한테 주고요. 당 또는 최고 지도자가 얼마만큼 인민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가 되면 공장이 이제 만가동을 합니다. 네. 명절을 앞두고 사탕 공장이라든가 과자 공장에서 풀로 돌려가지고 인민들에게 맞춰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북한은 또 어린이날에 해당하는 소년달 창립 이래 은방울껌을 나눠주기도 했다는데요. 이 은방울껌에도 의미가 있답니다. 영상 보시죠. 네, 이게 바로 은방울껌입니다. 고난의 행군이 끝난 후에 2003년 공장이 세워졌는데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차서마다 와서 물어본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글쎄 껌공장을 껌공장으로 삭갈려서 그래서 제가 여기는 껌공장 아니라 껌공장입니다 하고 말해줬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그 보잘것없는 껌 때문에 이런 훌륭한 공장을 세우다니 한단 말입니다. 사실 이 공장은 인민과 어린이들에게 껌을 공급하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지시에 따라 건설됐고 은방울이라는 이름도 김정일이 직접 지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창 학교 다닐 때 이제 껌공장이 건설돼가지고 거기서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외국에서 들어온 거국껌들을 씹었었는데 이제 껌공장이 건설되고 나서는 북한식 풍선껌이 막 대량 생산되면서 엄청 싼 가격에 팔리고 명절날 선물로도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네, 북한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이름난 곳입니다. 상근님이 그 사랑을 너는 나누냐. 그 은방울의 무게라고 하는 시도 있습니다. 그 과자를 생산해도 그 과자라든가 사탕에 담겨져 있는 최고 지도자의 사랑을 항상 느낄 수 있도록 문화예술 작품의 창작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네, 작은 껌 하나에도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북한 과자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봐도 벌써 많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이 과자들 보면 여기 22,000 식품안전관리체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산 관리거든요. 인민들에게 공급하기도 하지만은 대외 수출용도 지금 하고 있고 경제 발전의 어떤 그 돌파구로서 식료 산업을 키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생산 관리라든가 공정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인증받는 ISO 22000이라든가 이런 공정 과정을 많은 공장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때 1일 1깡 유행이 있었잖아요. 새우맛 나는 깡은 북한에서 뭐라고? 네, 북한에서 새우깡은 새우맛 튀기 과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웨하스는 이제 그 백합 과자 북한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샌드는 겹과자 그리고 파이는 단설기 이렇게 북한식으로 네, 부르고 있습니다. 북한식 표기가 이제 예전에 이제 말다듬기 사업을 하면서 언어 순화가 좀 됐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스낵류들은 다 이제 튀기라고 하는 것. 겹과자라고 하는 샌드류는 겹쳐져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과자 이름도 보면
영어 표기보다는 북한식 표기를 많이 좀 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보면은 이 영양 성분도 써 있고요. 또 열량도 써 있어요. 근데 열량이 여기는 우리 쓰는 그 칼로리 개념이 아니라 킬로줄 이렇게 써 있어서 굉장히 영양이 많은 것처럼 살이 많이 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떠세요? 그렇죠. 근데 그 북한에 있을 때는 그런 걸 크게 따지지 않았었어요. 그냥 이런 간식 하나하나가 너무 귀했어가지고 이게 뭐 살이 얼마나 찌는지 뭐 이런 것도 전혀 몰랐어요. 밀가루가 그렇게 살이 찌는지도 저는 남한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네. 북한 과자가 다양해지고 또 이전과 달라진 이유, 공장이 바뀌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북한의 대표적인 과자 공장 금컵 체육인 종합 식료 공장입니다. 네, 뭐 과자가 아니라 스포츠 관련된 것 같습니다. 승복찬 우승의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금컵. 이 자랑스럽고도 무게 있는 이름을 단 식료품이 날에 날마다 폭포쳐 쏟아지고 있습니다. 금컵이라고 하는 게 우승컵이거든요. 네네. 우승컵처럼 체육인들이 만든 공장이기 때문에 금컵 체육인 식료 공장으로 이렇게 됐고요. 처음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이쪽에서 이제 과자가 인기를 얻으면서 과자가 이제 커지기 시작을 했었고요. 높은 강도의 훈련 부담을 받은 선수들에게는 당질을 많이 보충해 주어야 하는데 금컵 체육인 종합 식료공장에서 만든 이 초콜릿 단설기와 찰떡 등에는 당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 과자들을 보면요. 뭐 선흥 식료공장, 운하 대성 식료공장 등 다른 공장들도 많거든요. 이게 다 평양에 있는 건 아니죠? 과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도 있고 포장 재질이라든가 판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적인 측면에서 평양이 좀 집중되어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그 지역의 특산품을 이용한 이제 과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자에 전혀 생소한 찔광이를 이용하거나 살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참깨를 이용한 이런 과자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경우에 지역의 특산품을 가공하는 식료 공장에서 특화된 과자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요 브랜드들은 대부분 평양에 있습니다. 네. 근데 북한 과자 이게 상당히 다양해지고 그런데요. 이런 변화 혹시 뭐 예전에 개성공단의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만 해도 남한 그 초코파이가 엄청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게 다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게 북한식으로 초콜릿 단설기 이렇게 또 이름을 바꿔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인기를 끌었던 남한 과자들을 많이 좀 거의 따라해서 만든 과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근로자들을 위해서 간식으로 제공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초콜릿 제품들이 좀 많고요. 자유시간이라고 하는 이 초콜릿 바가 있었는데 그게 개성공단으로 들어갈 때는 자유라는 표기가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거든요. 이게 우리는 뭐 자유가 없다는 거냐. 그렇게 돼서 제품 포장지에는 개성시간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공급이 됐었습니다. 네. 네, 북한은 최근 경공업 발전도 강조하고 있잖아요. 과자 산업이 발전한 배경에도 이런 정책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북한으로서는 이제 경제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김정은 체제 어떻게 하든 경제를 통해서 인민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사탕보다도 총알이 더 중요하다고 했었지만 오히려 그게 좀 바뀌어진 상황이고 자력갱생. 그다음에 지방공업 육성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품을 좀 만들어내줘야 되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좀 경쟁력 있는 제품 군을 뽑는다면 식료, 그다음에 건강보조식품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많은 돌파구를 만들어내고 지방공업 육성 사업까지 겹쳐지면서 지역별로 이런 이제 식품 공장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과자는 꼭 먹어보고 싶다. 뭐 이런 북한 과자 있으세요? 저는 일단 앞에 있는 거 좀 뜯어보고 싶어요. 제가 사온 건데 네. 저게 이제 연구용으로 최근에 변화를 하거나 교육용으로 쓰느라고 뜯지 못했는데요. 좀 뜯어보고 맛도 좀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직 못 그러고 있습니다. 네. 어렸을 때 먹던 그 추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보면 약간 살구향 과자라던가 이제 머란 과자라고 해서 그 북한에서만 생산이 된다고 해야 되나? 저 그런 과자들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이제 가져와서 이거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거다 좀 소개라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남인희 씨 말씀대로 과자 하면 옛 추억인데요. 우리는 또 자기 입맛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북한 과자 보면서는 정치 사회적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과자를 통해서 북한 사회의 과거와 현재, 그 변화상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 북쪽은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인데요. 그 민통선 안에 있는 작은 마을 통일촌이 올해로 조성된 지 반세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네, 그 50년 세월이 흐르면서 초기 입주민은 이제 몇 명 남지 않았는데요. 새롭고 희망찬 공간으로 거듭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자유로를 타고 평양, 개성이 있는 북쪽으로 향하면 나타나는 통일대교. 신분 확인을 거친 뒤 다리를 건너면 민간인 통제 구역으로 들어서게 되고 곧바로 조그마한 마을이 하나 나타납니다. 집집마다 태극기가 휘날리고 그 흔한 담장이나 대문을 찾아보기 힘든 민통선 마을 통일촌. 남북 간 체제 경쟁이 치열했던 1973년 정부가 이스라엘 키부츠를 모델로 삼아 대외 선전용으로 조성한 전략촌이었는데요. 당시 제대 군인과 인근 지역 실향민 80세대가 집과 경작권을 받고 들어와 황무지를 개간하며 삶의 터전을 일궜습니다. 그 당시에 뭐 조금 더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러니까 또 군에서는 계급적으로 하던 사람들이니까 아주 이질감이 많았어요. 그 마을에 이게 이제 화합이 맨 처음엔 안 됐더랬지. 우리는 이제 같은 이제 이 지역 마을을 끌어가자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몇 년 되니까는 이게 다 융합이 돼갖고 70년대까지만 해도 주민들은 남녀 가리지 않고 모두 군사훈련을 받았고 비상시엔 총기와 실탄을 지급받고 전투태세를 갖췄다는 통일촌. 반세기가 흐르며 그때 초창기 입주민 대표 80명 가운데 현재는 4분의 1인 20명만이 살아계신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통일촌 한복판에 서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과거 마을 곳곳에 있던 철조망이 상징적으로 남아 있고요. 저 멀리로는 개성의 송악산과 북한 인공기가 내걸린 기정동 마을이 눈에 들어옵니다. 1953년 휴전협정과 함께 비무장지대 DMZ 내 마을로 인정됐던 남한 대성동 마을의 태극기와 북한 기정동 마을의 인공기가 나란히 내려다 보이는 곳. 군사분 개성과는 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이곳엔 방공호와 무기고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10년 전 새로 만들어진 대피소 역시 두터운 철문이 입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북이 가깝고, 예, 그전에는 가로등이라든가 뭐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었어가지고 해 떨어지면 나오기가 조금 무서웠지. 내가 또 겁이 많은 편이라 그때는 뭐 대남 방송도 많이 들리고. 하지만 수십 년 세월과 함께 이곳 역시 조금씩 개방되며 관광객들이 찾기 시작했고 과거의 지역명과 함께 장단 300이라 불렸던 세 가지 특산물 쌀, 콩, 인삼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인구도 조금씩 늘어 174세대 415명이 살면서 지난해엔 장단 출장소가 면사무소로 승격되기도 했습니다. 출장소라는 게 어중쩡합니다. 사실상 면도 아니고 무슨 시단위 기관도 아니고 그걸 이제 우리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면으로 이제 승격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 면사무소 뒤편엔 통일촌에선 유일하다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1911년, 그러니까 111년 전에 개교했다는 이 초등학교는 한국전쟁으로 문을 닫았다가 1973년 통일촌이 생길 때 이곳에 터를 잡으며 학교 역사를 계승했다는데요. 학생 수 감소로 한때 또 한 번의 폐교 위기도 겪었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다는 입소문을 타 다른 동네에서까지 찾아오는 상황입니다. 신원이 확인이 안 되면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오니까 이게 열려 있어도 위험한 사람이 없잖아요. 공기도 깨끗하고. 네, 그러니까 오는 거죠. 올해엔 9명이 졸업하고 3명이 입학해 학생 수가 다소 줄어든 40명이 됐지만 2년간 원화가 없었던 병설 유치원에 8명의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다시금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여기는 작으니까 더
애정을 갖고 돌볼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는 좀 큰 학교에 다니던 친구들도 많이 전입을 이렇게 문의하고 있고 뭐 1학년뿐만 아니라 중간에 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들이 그려나갈 통일촌의 미래를 위해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된 통일촌 2세대들은 최근 특별한 공간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마을에 남루했던 창고를 개조해 커뮤니티 센터를 만든 건데요. 앞에는 검문소, 뒤로는 철책이 있는 마치 단절된 섬 같은 곳이지만 이제는 외부와의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의 반목과 대립의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그걸 좀 넘어설 수 있는 과정으로서 좀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과 그다음에 외부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통일로 가는 하나의 길목의 베이스 캠프로서 지금 그런 역할도 옛 동서독 접경지인 독일 마을과 자매 결연을 맺고 영상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응원하기도 하고요.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문화 발굴과 접경지가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연구도 시작됐습니다. 통일촌에 1대 1의 3대가 있으면 3대가 다시 올 수 있는 것은 통일의 미래고 한반도의 미래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관점에서 좀 연구하는 게 필요하겠다. 얼마 전부터는 작가들도 하나둘씩 합류하며 접경 지역의 특징과 문화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예 이쪽에 작업실을 얻어서 아니면 뭐 이런 공간을 얻어서 들어와서 직접 이쪽 주민들의 어떤 뭐 생활사나 이런 것도 보고 싶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무럭무럭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다. 반백년을 맞은 통일촌. 분단과 냉전의 산물이었던 남북 접경지의 시골 마을은 그렇게 새롭고 희망찬 공간으로의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루트? 그 수학에서 쓰는 거? 아, 루트. 뿌리고 수학에서 루트라는 기호 써가지고 뿌리가 원래 영어가 루트잖아요. 그거를 완전 직역해가지고 루트? 북한말 뿌리 기호는 수학에서 거듭 제곱근을 나타내는 기호로 남한에서는 근호 또는 루트라고 합니다. 맞다. 이렇게 맞췄어. 영어를 하나도 안 쓰는 것 같아요. 맞네요. 예. 이렇게 순 우리말을 많이 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0.73%포인트, 역대 가장 적은 차이로 승부가 갈린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치열했던 접전이 보여주듯이 갈등의 골도 깊었는데요. 화합의 길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코로나19 극복부터 청년 문제, 또 한반도 평화에 이르기까지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은데요. 현명한 답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